전통문화의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통문화에 의해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 상고사와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주제로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우리의 김치나 한복 등도 덩달아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중국의 김치나 한복이 자기네들의 고유 문화라고 중국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원장님? 상당히 좀 황당한 일이죠. 네. 우리 고유의 김치나 한복이 다 고유의 우리 전통 문화인데 갑자기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변 자치주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변 자치주의 조선족이 우리 한민족하고 똑같거든요. 같은 민족인데 그쪽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연변 자치주는 이제 중국 55개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연변 자치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문화라든가 역사도 자기네들 중국의 역사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족들이 하고 있는 한복이나 뭐 김치나 아리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들 이제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전통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하면은 그 동북공정이라 그래서 연변 조선족의 그 역사 문화를 중국의 역사의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이런 그 프로젝트의 하나가 이제 동북공정이거든요. 이 동북공정에서 이제 비롯돼 가지고 동북 삼성인 길림성, 또 요령성, 흑룡강성 이렇게 세 개의 그 중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이런 작업이 이제 바로 동북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공정이라는 말은 처음 듣죠. 네.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제 사업 계획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중국은 이제 연변자치주의 이런 동북공정 외에도 지금까지 어떤 공정을 펼쳤느냐 하면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서북공정, 또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서남공정을 이제 펼쳐가지고 티베트의 역사를 완전히 이제 중국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달라이 라마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달라이 라마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갖고 망명 정부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동북공정의 그 역사 말살, 소수민족들의 역사를 없애려는 그런 그 중국의 핵체계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잠깐 일본 식민지였던 것 때문에 일본 측에서 아직도 독도가 일본 나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고 또 일본도 한때 김치가 자기네 고유의 문화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순환시대가 아닐 수가 없네요. 이제는 또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오랫동안 역사를 같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왔었는데 또 일본하고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우리 문화를 많이 전수를 해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김치가 원래 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교정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역사를 이렇게 이제 송두리째 뺏기는 그런 이제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원장님 말씀처럼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이게 이제 198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동북공정을 주관하는 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이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과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북 변경 지역, 중국으로 치면 이제 동북 지역의 변경 지역이죠. 이 지역의 역사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자기네 역사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과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02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선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치밀하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네요. 거의 뭐 20년 동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2000년도에 이제 초에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동북공정을 이 동북 지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동북공정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려사 연구재단 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했고 고구려사 연구재단. 그래서 2006년도에는 또 이제 일본이 또 역사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도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 고구려사 연구재단을 확대 개편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개편해서 이제 이 동북공정에 대항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중국이 이와 같이 동북공정을 이렇게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멀리 있는 그것을 내다보고 포석을 깔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과 한국이 지금처럼 간다면은 중국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붕괴를 갑자기 한다. 정권이 무너져 붕괴된다 그러면 북한 땅이 이제 저기로 남지 않아요.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죠. 그럴 때 북한 땅을 연고지를 갖다가 중국이 주장하기 위해서 이 동북공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땅이 중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동북공정을 펼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과 북한이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면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내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한민족의 뿌리가 어디냐 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만주 지역도 우리 원래 한국 땅인데 한민족의 땅인데 이걸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운동이 일어나겠죠. 이거에 대비해서 미리 그 땅은 우리 중국 땅이니까 손대지 말라, 이런 것을 이제 미리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조선족의 그 전통 문화를 자신들의 그 문화 속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 중국 그 한민족의 문화 영역을 넓히고 이제 21세기 문화 전쟁에서 뭔가 이제 선점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문화가 힘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네.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중국 측에서 상당히 치밀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치 문화만 하더라도 단순히 문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치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김치가 지금 연간 수출액이 뭐 40%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미주라든가 유럽에도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치가 한국이 종주국인데 만약에 중국이 종주국이라 그러면은 중국의 김치를 세계 사람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것과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이 이러한 문화 전략을 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가요, 원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이제 아리랑도 이제 자기네들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복도 역시 이제 상당히 우리 그 전통 그런 의상이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에서 워낙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 이제 K-팝의 방탄소년단이 한복은 우리 것이다 해가지고 개량 한복을 입고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한복은 저희 것이 한국 것이다, 한민족 것이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다가 알렸죠. 그럴 만큼 이 문화 전쟁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렇게 이제 이런데 이렇게 전념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경제 전쟁에서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거기서 이득을 취하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자락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에서 독도를 끊임없이 네. 본인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 독도를 일본 거라고 쳤을 때 네. 거기에 그 바다 영역이랑 그렇죠. 물고기 영역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해양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고 그 바다 밑에 또 석유라든가 가스가 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무지무지하게 큰 문제죠, 국가적으로. 네. 근데 문화와 역사라는 것은 네.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역사는 그것은 그 나라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중국에서 연변 조선국은 상당히 일부이고 네. 연변 조선국의 문화 자체가 중국의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고구려 발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우리의 역사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게 그것을 중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민족이 달라요. 한 민족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이 같이 협동을 해서 이제 하나의 중국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를 하나로 이제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게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은 59개의 각기 다른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그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각자 독립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야 독립하려고 그러질 않겠죠. 만약에 소수 민족을 역사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소수 민족들이 전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발해라든가 고구려도 역시 중국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도 중국의 지방 정부의 왕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좀 뭐 황당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개토대왕이라는 거는 고구려에서 가장 그 영토가 넓은 그 큰 영토를 그 지배했던 그 왕인데 그거를 갖다 중국의 일개 그 지방 정부의 왕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가 중국의 연변에 있는데 거기에 그 유적 안내판에 중국 정부의 지방 정부로 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광개토대왕비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가요.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한민족 거다. 광개토대왕은 한민족의 그 고구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유적 안내판에다가 광개토대왕은 한국의 한민족이 아니고 중국의 지방정부의 한 지방정부의 왕으로서 중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렇죠. 예.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의 트레이드 마크로 유명한 치우천왕 그렇죠. 얘기도 네네. 이 치우천왕은 이제 지금 중국의 이제 시조로 불리는 황제 헌원이 있어요. 이제 황제 헌원이 중국을 창설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황제 헌원하고 70여 번에 걸쳐서 10년 동안 전쟁을 해요. 네, 너무나 74번을 유명한 전쟁을 하는데 이야기죠. 한 번도 치우천왕이 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우천왕을 전쟁의 신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추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역사서를 보면은 중국의 역사서에 이제 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치우천왕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치우천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묘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짐승의 몸으로 형제 81인을 거느리고 사람의 말을 하며 머리는 구리요 몸은 새이고 모래를 먹으며 칼창 큰 활을 쓰면서 천하를 흔들었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이거를 잘 그 해석을 해보면은 이 치우천왕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머리에다가 이제 철투구를 쓰고 구리로 된 철투구를 쓰고
철갑옷을 입은 거를 그때까지는 보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세루다가만 된 옷을 입었으니까 설마 저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짐승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사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은 잘 해석을 해보면은 이 당시에 치우천왕이 철제 무기를 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철제 무기를 제작을 해서 81명의 장군들에게 철갑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수천 명이 되겠죠. 그 중에 81명을 이제 여기 사기에서는 형제라고 얘기를 했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거는 치우천왕의 형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치우천왕이 거느리는 장군들이죠. 네, 멀리서 보면은 다 이렇게 세로된 걸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형제인 줄 이제 해서 이렇게 또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치우천왕이 이제 그 묘가 중국의 그 산둥성에 있어요. 예, 산둥성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치우천왕을 중국인으로다가 묘사를 해놨고 중국에서 이 치우천왕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치우천왕이 이렇게 황제 현원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은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청동기 시대 때 그 청동을 쓰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그렇죠. 것처럼 이게 그 철갑옷을 둘렀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그렇죠. 없었겠어요. 없죠. 그거를 그냥 뭐 석기 시대에 그런 걸 철제 무기를 갖고서 그 철갑옷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죠. 거기다 말 타고 그냥 막 달리면서 싸우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연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적군을 갖다가 뭐 명량해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거북선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걸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역시 전쟁에서는 최신 무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거북선이라는 것은 이제 철갑을 두르고 거기다 못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본 왜군이 이제 백병전을 잘해요. 이 검을 칼을 잘 쓰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상륙했다가는 배에 올라탔다가는 이게 못에 이제 찔려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탄이 있어요. 그래서 용머리에서 포탄을 발사해서 이 배를 갖다가 이제 왜군 그 선박을 갖다 이제 완전히 격파를 시키고. 근데 멀리서 보면 용에서 불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서 위협적이겠어요. 위협적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 배를 갖다가 이제 들이받으면은 일본 배가 부서져 버려요. 예, 백병전에서는 배를 갖다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격파를 시키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일본 선박이 이 거북선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치우천왕을 본인들이 중국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 왜곡을 위해서 그렇죠. 아주 체계적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역사가 중국에서 주장하는 역사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나 이제 그 단군 시대라든가 이전의 상고 시대 역사를 완전히 중국의 역사로 이제 만들고 있죠.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들이 좀 사대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대주의적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사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걸 이제 그대로 답습을 한다든지 또는 그 식민사관 안에 거기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일본이 주장하는 그런 역사 사관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형도돼서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그 민족 사관을 갖다가 부정을 하는 그런 아주 그 상황에 처해 있죠. 이제 최근에는 다행히도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역사가 아니고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죠.
다행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고인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무덤을 돌로 이렇게 그렇죠, 쌓아서 그렇죠. 만든. 근데 일반 서민들이 죽었을 때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이 고인돌을 만들려면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그 얹기 위해서는 많은 흙이 필요하고 큰 돌을 운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레라든가 뭐를 이용해서 이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뭐 부족의 장이라든가 그 나라의 큰 장군이라든가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제 그런 고인돌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집트에도 피라미드는 그렇죠. 굉장히 고위층이 그렇죠, 죽었을 그렇죠. 때 우리나라 역시도 고인돌은 굉장히 그렇죠. 고위층이 그렇죠. 그래서 두 무덤 다 건설하는데 힘과 노동력이 그렇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마 동원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동원돼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이런 거를 만들었을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만주 지역, 네. 만주 지역하고 한반도에서 전역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만주와 한반도는 같은 문화권이라는 거죠. 이 고인돌이 중국 본토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네. 고인돌 문화가 만주까지도 있으니까 네. 만주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네. 문화 영역이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그 치우천왕이 이제 청동검을 네. 가졌다 그러는데 이 청동검 중에서 비파형 청동검이 있어요. 그 이름만 들었을 땐 굉장히 날카로울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비파형의 비파와 같은 그런 모양의 이제 청동검인데 이 청동검도 역시 이제 그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출토가 되고 있죠. 이 비파형 청동기 역시 이제 그 중국 본토에서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그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존재했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리고 것이죠. 또 환단고기 얘기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환단고기라는 것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주류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소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서로 다 인정은 안 하고 이제 이런 사서로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는데 그 환단고기는 이제 우리 그 민족 사학자들이 오랫동안 옛날에 그 오래된 역사를 갖다 기술을 해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보관을 했다가 최근에 이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옛날 상고시대 고조선이라든지 그 이전에 배달국이라든지 또 환국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구려라든지 발해까지도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발해 역사.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상고시대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우기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 요하라든가 요동지방에서 새로운 이제 문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그 중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뭐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황하 문명보다도 2,000년에서 3,000년 앞선 문명이 이 바로 요동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유물이. 그래서 1980년대 그때 이거를 발굴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네들의 황하 문명보다도 훨씬 연대가 앞선 유물이 이제 이 요서 지방하고 요동 지방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자기네들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동북공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중국의 역사로 만들지 않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그 요동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가 배달국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백두산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다시 생각해봐야 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은 국민 누구나가 다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라든가 배달국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중심되는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우리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나라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공간의 나라와 문화로다가 이렇게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갖다가 너무 좁게 해석하고 그냥 그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학자들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 주체적인 그런 민족 사관을 세우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역사를 잘 알고 계신 원장님께서 그 국악교육원의 원장님이시라니까 네. 우리나라 국악 발전에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악사를 보면은 고구려 시대 때 이제 악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벽화 같은 데 남아 있어요. 고구려 고운 벽화에. 거기에 보면 고구려 때 쓴 악기들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악사에서 공부하기로는 우리나라 국악기는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체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인도에서 서역에서 고구려로 해서 들어온 악기들이 많이 있죠. 아까 그 네. 고인돌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네. 우리나라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중국까지 그렇죠. 넓었고 네. 그때까지 우리나라였고 네. 그것을 보면은 그 오히려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 악기를 많이 그렇죠. 좀 모방했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을 가능성도 것 많이 같아요. 있죠. 예. 아, 오늘 역사에 대해서 네. 배워보고 참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민족의 시원에 대해서 우리 상호사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 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